제 이름은 김동수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은퇴 후의 생활이나 손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장을 둘러보는 게 즐겁습니다. 40년 전 자동차 부품 하나로 시작한 제 사업이 이제는 연 매출 2천억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회장님, 40년 전에는 저희 직원이 고작 5명이었다면서요? 얼마 전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맞아. 그때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뚫었지. 지금처럼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일본어 사전 들고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했다니까. 그 시절을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은 직원이 1000명이 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회장님은 돈이 많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세요? 직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명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이 없고 월급도 다른 임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여보, 당신이 돈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회사는 이직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키워왔고 그들의 충성심이 오늘의 우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평생 지켜온 이런 가치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진석이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죠.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파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치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제 서재를 찾았습니다. 36, 늦은 나이였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을 미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진석이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이 제게 와서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이 대견했거든요.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제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제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제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진석이의 말에 아내는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추세라 우리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진석이는 예비 신부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나 3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가 몇 번의 회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진석이보다 2살 어린 34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가능성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다지 조건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집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도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예비 안사도는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석이가 들려주는 사돈댁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껄끄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호화로운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고 회사 돈을 쓸 때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처음 뵙는 자리예요. 강남 쪽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어요. 진석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제 사업 파트너이자 최고의 조언자였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아내의 조언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내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40년 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제 일과입니다.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40년 전의 그 청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명품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죠. SNS에는 명품백, 수입차, 호화로운 식사 자랑이 넘쳐납니다. 예비 사돈댁의 SNS를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맞는 집안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아내도 제 뜻에 동의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한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내일 있을 상견례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예비 사돈을 시험해 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찾은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양복은 압구정동에 있는 단골 맞춤집에서 맡겨 입었습니다. 가격이 2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곳이었지만 직원들 앞에 서는 경영인의 옷차림은 늘 단정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대문 지하상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몇 년 만에 지하철 타는 거지.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상가를 걸으며 양복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창업 초기 이런 시장에서 옷을 사입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오늘은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내가 가리킨 곳은 작은 양복점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복 보러 오셨나요? 네.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가게 안에는 기성복 양복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양복은 20만 원짜리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주인 아저씨가 건넨 양복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두운 남색에 은은한 체크 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이었습니다. 시착실에서 갈아입어 보니 생각보다 핏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네.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구두도 근처 구두가게에서 골랐습니다. 3만 원짜리였지만 닦아놓으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40년 회사 생활 동안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값비싼 정장을 즐겨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렴한 옷을 사 입어보는 건 처음이었죠. 양복을 고르면서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런 옷들만 입었었죠. 아침 일찍 공장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하던 시절.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옷을 입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늘 검소한 생활을 해왔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부러 수수한 차림을 한 적은 없었죠.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온 고가의 옷들을 제쳐두고 시장에서 5만 원짜리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여보, 이렇게 입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대 초반 작은 공장의 사장이었던 제가 은행원이었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또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내일 입을 옷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양복도 구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옷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계약과 협상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고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예비 사돈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우리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첫 마디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번에 산 시계인데 1억짜리예요. 마치 자랑하듯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그는 더욱 과시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더했습니다. 제 아내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명품관은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모습을 보며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집안의 문화가 만나는 것이고 가치관이 만나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중요한 계약을 앞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의 모든 것이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부터 손에 든 명품 핸드백까지 그들의 말투에서는 돈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은 쓰시던 양복이 그것밖에 없으신가 봐요? 첫 상견례에 그런 양복을 입고 오시다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양복 좀 사드려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제 양복은 프랑스 자수가 들어간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예요. 우리 사돈 어른은 옷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바깥사돈의 말에 진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숟가락은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닌데 우리 사돈댁은 식사, 예절도 좀 특이하시네요. 아니 거기 그렇게 수저를 놓으시면 어떡해요? 소리가 나잖아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안사돈은 제 아내를 향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다닌다고 했지? 중소기업이라고 했나? 어떤 회사야?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네. 연봉은 얼마나 되나? 우리 딸이 지금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가? 자네가 버는 돈으로 우리 딸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네. 바깥사돈이 진석이를 닥달하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바깥사돈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소기업 때리면 연봉이 4천? 5천?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 딸 명품백 하나 사주기도 버거우겠어. 지금 우리 딸이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만 줄 알아? 이거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 하하. 안사돈이 거든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상견례부터 이게 뭐예요?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인데 딸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사위 자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첫 상견례에 저런 옷차림이면 결혼식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집안이면 결혼식장도 시내 중급 호텔이겠네요. 우리 딸 결혼식은 최소한 호텔 신라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아니면 하와이에서 올리던가. 우리 친구들 다 자녀들 하와이에서 결혼식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집안이면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시겠죠? 하하. 안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계획인가? 설마 동남아는 아니지?
우리 딸 친구들은 다 유럽이나 몰디브로 갔는데, 아니 적어도 괌이나 하와이는 가야지. 자네 여행 경비는 준비되어 있어? 박갓사돈이 진석이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것만 써왔는데 이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고생길만 훤하네요. 아니 사돈은 식사하실 때 그렇게 수저 소리를 내시면 어떡해요? 옆 테이블에서도 다 듣겠어요. 안사돈은 제 아내를 향해 또다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 이러시나. 아니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모르시나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예절학원 보내고 식사 예절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랑 한 집안이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내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텐가? 아직도 집을 안 구해서야 쓰나? 우리 딸은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신혼집도 강남은 돼야 할 텐데 자네 월급으로 강남을 감당할 수 있어? 아니면 사돈께서 도와주실 건가요? 박갓사돈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첫 상견례에 저런 양복을 입고 오시죠? 옷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하시네요. 사돈들은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시나요? 아니 적어도 오늘 하루는 좀 신경 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은 다시 한번 제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진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이런 집안이랑도 상견례를 하고 있다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수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네. 어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40년을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말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박갓사돈이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갑에서 꺼낸 것은 제 명함이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부품 회장 김동수. 박갓사돈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부품이요? 설마 그 땡땡 자동차. 박갓사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1차 벤더사인 땡땡자동차 부품입니다. 이어서 최근 자산평가서도 내밀었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순자산 500억이 적혀 있었죠. 박갓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런. 안사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말이 좀 그런가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갓사돈도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귀하신 분이신데 제가 몰라보고.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이런 분이실 줄이야. 아이고. 이거 어쩐다. 우리 사돈어른이 이런 분이셨다니. 안사돈은 연신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복이 많네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안이라니. 방금 전까지 제 아내를 무시하던 그 입에서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 있어서. 박갓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혼담을 적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니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바깥사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사돈도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무시하시더니 제 지위를 알고 나니 태도가 달라지시네요. 이런 분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회장님, 앉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시죠. 아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요. 우리 다시 이야기 좀. 안사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진석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진서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진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이 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갖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는 그저 거칠애일 뿐,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한동안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돈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먼저 바깥사돈의 지인이라며 바깥사돈이 다니는 대기업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젊은 사람들 일인데 우리가 너무 관여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사장님, 젊은 사람들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할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사돈의 친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잘못됐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닌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널 탓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 할 집안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바깥사돈은 급기야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본심을 봤습니다. 돈과 지위 앞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어한 건 진석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석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상견례장에서 사실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석이는 그들이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협박조로 바뀌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정말 한 가족이 될 뻔했네요. 그제서야 진석이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제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제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돈댁의 연락도 끊기고 진석이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자신의 처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제 진석이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을 때 진석이가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동네 작은 서점 주인이에요. 진석이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책을 추천해 주던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첫 만남은 그녀의 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건물 1층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소박한 간판이 걸린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게가 작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이 작은 공간이 좋다고 하세요. 수줍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손님들을 위한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힘들 때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녀가 직접 쓴 책 추천 메모였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직접 블렌딩한 허브티인데. 허브티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는데 3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평생 모아온 책들로 이 서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셨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어요. 책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얼마 후 그녀는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전 자동차 부품 하나로 시작하셔서 이만큼 이루시다니. 그리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으로 시작된 회사 도서관은 지금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아내도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며느리의 서점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불편했던 만남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손주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분명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며느리의 서점 한켠에는 육아 서적 코너가 생겼습니다. 손님들과 육아 경험을 나누다 보면 책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제 동네 젊은 엄마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그림책 읽어주기 시간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한 직원 독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님, 직원들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잖아요. 며느리의 이런 생각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작은 도서관은 이제 직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장님, 요즘 우리 회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할까요? 임원진 회의에서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요즘 부쩍 행복해 보입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복덩이에요. 며느리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내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며느리의 서점에 모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송편을 먹으며 며느리가 추천한 책 이야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문득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과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에서 그날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날의 선택은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처럼 겉모습과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품백이나 고급 시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며느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힘든 시간이 지나면 늘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쇠를 깎던 청년이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거친 손과 기름 묻은 작업복이 제 인생의 훈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손주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청년이 살아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저를 판단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진심 어린 마음만큼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에서 책 향기 맡으며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황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 꽃이 피듯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야 비로소 꽃이 피듯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자예요. 이제 66인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 손주들 자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맞벌이가 많고 부모들도 참 바쁘잖아요.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서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죠. 그래서 저는 손주들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싶어요. 그게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자 또 사랑이니까요. 제 아들 종수는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참 뿌듯했어요. 종수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어른을 잘 챙기는 것 같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갈등은 생기더라고요. 특히 음식 문제는 항상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종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애한테 잘 신경 못 쓰고 있어.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어? 사실 이런 말을 종수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더 걱정이 됐죠. 그동안은 며느리도 그렇고 종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챙겼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니까 뭔가 심각한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특히나 손주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 손주가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대요. 아이가 크는 중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손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 종수에게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주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잘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고기국이에요. 소고기는 영양가가 많아서 특히 아이들이 먹으면 정말 좋죠. 부드럽게 잘 끓여서 밥과 함께 먹이면 아이들이 잘 먹고 힘도 내고 종수도 어렸을 때 소고기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손주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성을 다해 끓이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좋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들을 사왔습니다.
저는 늘 재료가 신선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특히 소고기국은 고기의 질이 중요하니까요. 고기를 삶는 시간도 정성껏 맞추고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나도록 오래 끓였어요. 사람들은 국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고기를 끓이면서 계속 불 조절도 해야 하고 간도 딱 맞춰야 하거든요. 국을 끓이면서 종수와 손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얘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나겠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손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큰 보람인 것 같았어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마음으로 전달되기 마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국을 다 끓인 후에는 손주 얼굴이 빨리 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서 거실에는 며느리가 있고 아들은 야간 근무하고 와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준비해온 소고기국을 자랑스럽게 내놨습니다. 서준이 먹이려고 소고기국 끓였어. 영양가도 좋고 서준이가 좋아할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그래도 내 정성을 알아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게 딱 보이더군요. 저는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짠데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죠.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싶어서 바로 국을 다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제 입에는 간이 딱 맞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물을 좀 더 타서 먹으면 될 거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한테 짠 음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물을 더 타서 맞추면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없이 일어나더니 국을 싱크대로 가져가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냥 간이 안 맞는다고 물을 타려나 했죠. 근데 웬걸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이 그 국을 싱크대에 부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그냥 그렇게 버리려고 하다니. 아무리 입맛이 다르다고 해도 물 한 번 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건 버리면 안 돼. 내가 서준이 먹이려고 정성껏 끓인 건데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짠 음식 안 먹어요. 서준이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마치 내 정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입맛이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손주를 위해 한 음식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성이란 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화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짜면 물 좀 타서 먹으면 되는 걸 왜 버리려고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로는 어떻게든 담담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 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에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아니, 오히려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먹으니까. 맛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문득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속상했어요. 아무리 짜다고 해도 물을 조금 타서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중에 간을 맞춰서 먹이면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안 맞는다, 먹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것도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끓인 음식을 말이에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살짝살짝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늘 참아왔어요. 며느리가 요즘 젊은 세대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든 배려와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며느리가 예전에도 가끔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표현하곤 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까다로웠죠. 어머니, 저희는 고기를 이렇게 안 먹어요. 이건 저희 입맛에 좀 안 맞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며느리를 존중했어요. 아이들의 입맛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때는 그저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끓인 국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짜다는 이유로 버리려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죠. 이번에는 꼭 할 말을 해야겠다고요. 맛이 왜 없어? 맛만 있구만. 짜면 물 타면 되는 걸 버린다고? 에이, 물 탄다고. 이게 맛이 제대로 나겠어요? 그냥 버리고 제가 새로 해줄게요. 뭐? 그럼 내 정성은?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끓인 건데 그냥 버린다고? 어머니, 이게 뭐 정성이라고요? 그냥 고기 좀 넣고 끓인 거잖아요. 저희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너가 다시 만든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겠다는 거야? 아,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도 서준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예민하게 굴다니? 얘가 손주 생각해서 한 건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돼? 무시요?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저희 식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애가 중요해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아쉬운 건 제가 이 가족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며느리와 살짝살짝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아휴,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차가운 말만 계속 듣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가 아무리 입맛이 달라도 내가 이걸 왜 끓였는지 생각해봐라. 손주를 위해서야. 서준이가 이걸 먹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끓인 거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존중이라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해 왔는데 내가 받는 존중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터져나오는 감정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너가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종수 아버지 없이 종수 하나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때도 난 늘 종수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 너가 내 정성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식도 존중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려해 온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종수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종수는 그저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젠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싸우거나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다. 너희 방식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정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차갑게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아들 집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종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들 집을 나서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종수의 침묵이 무엇보다도 가슴에 남더군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종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가 중립적이라는 건 사실은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지만요. 그때마다 속상하면서도 그래, 아들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쪽을 편들면 다른 쪽이 서운해질 걸 아니까 종수가 말하지 않는 것도 나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종수의 침묵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려 했는데 그걸 본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순간 종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종수의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종수는 어렸을 때도 착하고 순했던 아이였어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종수를 키우면서 저는 종수에게 사랑과 관심을 한껏 쏟아부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도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종수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늘 종수가 잘 먹는지 챙겼죠. 그때는 그런 작은 정성이 종수에게도 큰 위안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종수는 어릴 때부터 제 음식을 좋아했어요. 특히 소고기국은 종수의 최애 음식이었죠. 종수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 종수가 지금은 아내의 말만 듣고 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종수가 단순히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 이해,
그리고 존중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들의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종수가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로서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집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국을 버리려고 했던 장면과 아들의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이번엔 아들에게 뭔가 결단을 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가 나중에라도 나를 생각하고 연락하겠지. 조금 기다리자 하고요. 하지만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그들도 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고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침묵은 점점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들 집에 갈 이유가 없어졌나?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소외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처음에는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내가 나서서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싶기도 했죠. 며느리와의 갈등도 사실은 내가 너무 참으면서 배려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요. 그동안은 내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며느리와 싸우고 아들의 침묵 속에서 상처를 받은 후에야 겨우 깨달았어요. 이젠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아무리 손주가 보고 싶어도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내가 너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언젠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동안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무거웠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으려 했죠. 그들이 언제 나에게 연락을 해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도 아들 종수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손주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홀로 남아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수가 먼저 연락을 하겠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만큼 그들 역시 나에게 기대거나
먼저 다가올 마음이 없다는 거리요. 정말 슬픈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와의 갈등은 그저 음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애써온 모든 노력과 정성,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들이 이들에겐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종수는 그저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손주를 위해서 한 음식을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가만히 들어줬어요. 친구도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심한 상황도 있었다면서 위로해줬습니다. 미자야, 너가 너무 참았던 거야. 그 며느리도 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종수, 그 녀석은 너무 아내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도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맞아요. 친구 말처럼 내가 너무 참아왔던 게 문제였던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요. 정말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종수가 언제고 나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상처받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주 생각이 나고 종수와 며느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종수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그마저도 그냥 형식적인 안부 전화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살짝 찌릿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고 있지? 대화는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수도 뭔가 미안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일 뿐이었죠. 종수는 그저 아내와 아이와 함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종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아왔고 희생해왔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더 자주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종수 집에 가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의외였어요. 며느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쩐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하네요. 시간이 되시면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가면 또다시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가 손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때 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살짝 올라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저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언제든 시간이 나시면 꼭 오세요. 손주도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라며 전화를 마쳤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것만으로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아들 석수를 위해 바쳐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린 석수를 안고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아들 석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석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석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아들이 성공하고 잘 자라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석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결혼식 날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손주까지 생기니 그저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수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작스럽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계절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석수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요리를 더 잘해. 엄마 음식은 너무 촌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석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했고 그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고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그런 노력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인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나의 음식과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비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석수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내 속은 마치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저는 석수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수는 자주 장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사돈이 음식을 어떻게 잘하는지, 안사돈이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잘하시면 그걸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도 장모님처럼 해봐야 하지 않겠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안 먹어. 이런 말들로 나를 몰아붙였죠. 저는 석수의 그런 말들에 차츰차츰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내가 했던 희생이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사돈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했고 저는 그 비교에서 매번 뒤처지는 존재가 되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고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석수가 안사돈이 해주신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댁에서 밥 먹지 왜 나한테 왔니? 내 질문에 석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시간 돼서 들른 거지.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제 석수에게 저는 그저 시간이 남을 때나 들러서 밥을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저는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석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요. 다음 날 석수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석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석수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수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 석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갑자기?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장모님이 더 나은 음식을 하신다며? 그 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석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나가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허탈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석수를 내쫓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내 결정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로 인해 고민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석수가 내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소식이 친척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석수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묻기 시작했죠. 한 번은 동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석수랑 연락도 안 한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그 애를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나를 무시했어. 장모님이 더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하찮게 여겼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애를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 동생은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생각해야 해? 자식이라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참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혹시 석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거야? 그 순간 저는 조금 흔들릴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그 애의 문제야.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그 대답을 듣고 동생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저를 지켜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긴 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석수와의 관계를 다시 돌리려고 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고모, 석수한테 왜 그러세요? 석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석수의 문제야. 내가 더 이상 그 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석수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내 결정을 내린 거야. 하지만 조카는 제 말을 듣고 더 격해졌습니다. 고모, 석수가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석수가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정리했어. 석수가 아무리 후회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석수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카마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 결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까지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 김서방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몰아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 내쫓았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돈도 아실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자존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만 저는 그만큼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압박과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었죠. 석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로 저는 더욱 단단해진 기분으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게 흘러갈 것 같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을에서 자주 들르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는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석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 전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곧 태연한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석수 역시 저를 보고 한동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요즘 회사도 잘 안 풀리고 집에서도 자꾸 싸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것을 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돌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커피를 마시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석수는 제 반응이 없자 더 조급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저를 쳐다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냥 장모님이랑 비교했던 거였지 엄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석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저는 굳건하게 결심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석수는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제가 받은 상처를 지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석수야, 너가 힘들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에 석수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모든 걸 잊어주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받아들여
다시 예전처럼 지낸다고 해서 내가 겪었던 상처와 석수의 태도가 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석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고 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석수에게 기대며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소식이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석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에게 단호하게 굴었던 것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걸까요? 순간적인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곧 그것이 저의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석수는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어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석수가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간대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며느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단호한 결심을 했어도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큰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석수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한 번만 석수랑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전화를 쥐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나서야 할까? 저는 이미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결정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의 삶에 끼어들어야 하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때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석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더라도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석수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석수가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 역시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만의 삶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미술 수업에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을 끊은 것은 때때로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석수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한층 지치고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그런데 정말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 장모님이 돈을 갚지 않아. 그 돈 때문에 나도 우리 가정도 다 무너질 판이야.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사돈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석수의 말을 끊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석수야? 무슨 돈을 못 갚았다는 거야? 석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안사돈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석수는 안사돈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그 후 안사돈은 점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석수는 점점 더 깊은 재정적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집도 팔아야 할지도 몰라. 회사도 그만뒀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석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석수야. 이번엔 내가 나서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다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다시 끼어드는 것이 맞는 일인지, 그동안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인지 고민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안사돈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사돈은 예상치 못한 내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석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왔습니다. 빌려간 돈을 아직도 갚지 않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건 아니겠죠?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저도 계속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는 더 이상 그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저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석수는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마세요. 안사돈도 아들 가진 부모 아니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석수가 이토록 힘들어하는데 그동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그녀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석수가 집을 팔아야 할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제 아들, 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요.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안사도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석수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드디어 돈을 갚기 시작했어. 조금씩 갚고 있어. 이제 더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 덕분에 석수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돈을 갚기 시작하면서 석수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석수가 다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다시 궤도에 오르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동안 저는 석수의 삶에 다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석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긴 했지만 그것이 제가 다시 그와 가까워지거나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아들이나 안사돈이 다시 제 인생에 얽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석수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석수의 목소리는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다시 돈을 달라고 하셔.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다고 해서 또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달 전 간신히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던 안사돈이 또다시 석수에게 손을 벌리다니 저는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석수야. 이번엔 절대 안 돼. 더 이상 너희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 석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장모님이 너무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그냥 도와드리면 안 될까? 사업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 갚으실 거라고 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석수는 여전히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 끼친 고통을 잊은 걸까? 아니면 그저 다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것일까? 저는 차분하게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석수야. 너가 이번에도 도와주면 그 끝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이미 몇 번이나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때문에 너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이번에는 너가 단호해져야 해. 너가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또다시 너의 인생이 무너질 거야. 석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제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사돈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석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내도 장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해. 그걸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석수 대신 안사돈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고 석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내가 직접 나설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안사돈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사돈,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석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아이는 이번에도 거절하기 힘들어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예요.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죄송해요. 정말로 다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사업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갚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석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저희 가정이 또다시 당신의 문제로 흔들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말에 안사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을 마쳤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석수와 당신의 관계도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당신의 문제로 희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안사돈의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이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요. 석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는 안사돈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강하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석수가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석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석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에 장모님 문제는 잘 해결된 것 같아. 엄마가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장모님을 너무 믿지 않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너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해. 장모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네 가정이 더 중요해. 잊지 마라. 석수야. 석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나도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석수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안정된 직장을 구했고 며느리와 함께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도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죠. 이번엔 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것이 석수가 스스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석수와 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석수는 때때로 저를 찾아와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석수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석수는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특별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근황을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 석수는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너랑 연락을 끊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너가 알아서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 석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엄마 덕분에 그동안 의지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갈등과 이별 속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이 석수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큰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석수는 더 이상 안사돈과의 재정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기대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석수는 때때로 제게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 서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수가 제 집까지 데려다 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았어. 앞으로도 가끔 같이 밥 먹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 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니 더 바랄 게 없네. 석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마주치다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국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석수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날들, 아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끊었던 관계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단호한 결정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석수를 밀어내고 나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서 저의 가치를 찾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도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가끔씩 만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 역시 그 아이를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석수와의 관계는 한때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석수와 가끔씩 만나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공유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니까요.